안녕하세요. 저널리즘 토크쇼 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평 끝판왕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컨텐츠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최욱입니다. 타협 없는 비평가 임자훈 변호사고요. 안녕하세요. 임자훈입니다. KBS 한승현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승현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함께하실 경제 저널리즘 전문가 모셨습니다.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이봉수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봉수 인사드립니다. 네. 인사가 좀 생소하네요. 노래 한 자랑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100회 특집 후에 2주간 저희가 휴식기를 가졌는데 최욱 씨는 네. 좀 허전하지 않았어요? 뭐 덕분에 2주 동안 잘 쉬긴 했습니다만 우리 제이가 2주 동안 쉰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 굉장히 또 가슴이 아팠어요. 더욱더 존재감을 드러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저희가 다시 돌아오길 많이 기대하셨겠지만 또 저희 방송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인 곳이 한 곳 더 있죠. 바로 조선일보인데요. 7월 28일자 기사가 있습니다. 자사 검언유착 오보인 침묵한 KBS 토크쇼 제2라는 기사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전 기자의 공모 정황이 확인됐다는 오보를 내 KBS판 검언유착으로 논란이 된 자사 보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100회를 맞아 2주간 휴방한다는 저널리즘 토크쇼 제2가 2주 뒤 KBS판 검언유착과 KBS 앵커 코멘트를 어떻게 다룰지 기대한다라고 썼습니다. 자, 이 기사들 보셨죠? 네. 일단은 KBS판 검언 유착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거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일단 조선일보만의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언론중재위를 거쳐서 조정이 성립된 정의연 관련 보도만 해도 조선일보께 꽤 여러 건 됩니다. 그러니까 자사 비평을 하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그렇게 수많은 정정 보도를 약간 모양만 정정 보도권을 많이 갖춘 것도 있었지만 자사 보도에 대한 비평이 있었는지 그래서 본인들의 오보, 그 본지의 오보라던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비평이 있은 다음에 저희한테도 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따가 뭐 이거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너무 틀린 게 있어가지고 요거만 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제2 주시청층인 여권 지지자들의 눈치를 봐서 우리 제2가 이 건에서 다루지 않는 것처럼 쓰여져 있는데 뭐 여권 지지자들이 도대체 누군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우리 그 제2 관련한 게시판에 이 건을 다루지 않는다고 우리를 엄청 혼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가 매우 틀려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요거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시즌2 시작하고 나서 조선일보가 저희 방송 다룬 기사를 찾아보니까 14번이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썼는데 열심히 모니터한다는 생각은 들고 다만 이번 기사 내용을 보면은 100회 특집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는 이제 의미 있는 내용이지만 조금 의아했다 그러면서 그 뒤로는 그냥 조금 의아한 내용만으로 쫙 채웠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좀 했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비판이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주제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비판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저희 녹화 시점 전에 오보가 나온 건 사실이에요. 사과 멘트도 있었고 그런데 이것도 저희도 이제 취재를 해봐야 되고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했을 뿐 이거를 다루지 않겠다고 저희가 공언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봉수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기사? 공영방송은 뭐 비판의 화살을 맞아서 고슴도치가 되더라도 뭐 그건 숙명입니다. 근데 그 화살이 정당한 비판이냐 또 공영성에만 상처를 주는 부당한 비난이냐 그건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성할 건 반성하고 반박할 건 반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특정 세력, 특히 기득권 세력에 휘둘려서 공영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KBS 오보 관련 얘기하세요. 네, 제가 제작진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저희는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저희가 이번 주제로 KBS 자사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자사든 타사든 언론 비평이라는 저널리즘 관점에 입각해서 이 주제를 선정한 것이지 어떤 외압이나 어떤 조선일보 이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아니고. 조선일보가 이거 써서 우리가 다루는 것처럼 비춰질까 봐 걱정되거든요. 혹시 그렇게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 그런 것은 아니고 제작진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다루게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아니 좀 기다리면서 좀 참을성 있게 이 인내심을 가지고 되면 될 것을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자, KBS 오보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좀 비평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는 부동산 정책 관련 보도를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30일이죠.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당일 오전에 미리 나온 조간 신문을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중앙일보 임대차 3법 충격, 전세가 사라진다. 조선일보 임대차법 통과, 집주인도 세입자도 대혼란 등 이 정책 변화로 인한 혼란을 조명한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미소라는 설명과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진을 배치한 게 꽤 눈에 띄었거든요. 이 기사도 살펴보셨죠? 이 조선일보에서 언제부턴가 정부 고위층이나 어떤 여당의 정치인이 환하게 웃는 사진이 등장할 때는 일정한 패턴이 있죠. 재난이 발생했다거나 아니면은 민심의 분노가 강조되는 기사와 함께 사진이 실려서 이제는 창의성도 떨어지는 그런 의도를 좀 가감없이 드러내는 뻔한 패턴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어떤 정책이건 새로 나오면 이해관계이든 주춤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그 정책이 실제 어떤 효과를 구현하는지는 사실 좀 지켜봐야지 아는 거죠. 특히나 집값 상승에 따른 소득 불균형이나 주거 불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건 임대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제 이 제도가 나왔을 때 중장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 언론인으로서는 맞는데 언론이 그 정책이 실행된 직후에 바로 실패를 말했다라는 건 이미 그 실패를 예정하고 있었고 예단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이 통과가 되면 사실 잘 모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지금 7월 30일에 지금 법이 통과됐는데 7월 30일자 조선일보에 어떻게 실려 있냐면 벌써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 양상이 확산하고 있다.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말하자면 벌써 갈등이 확산되고 있고요. 또 하나 확정적인 얘기는 뭐냐면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서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의회 독재라는 아주 이상한 신개념을 여기에 또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대책 발표 이후에 이제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아마 그것은 임대인에게 좀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임차인에게도 어떤 영향 혹은 수혜가 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객관적이고 다각도로 살펴봐야 하는데 언론에서는 지금 특히 보수 언론에서는 가장 최악의 상황만을 다 가능해서 이것들을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예. 아주 최악의 결과만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일종의 SF적 상황을 정확하게 인과성이 있어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결과값처럼 얘기하고 있는 이런 확신과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말 답답하고요. 한편으로는 좀 그러면 다른 의도로 쓴 게 없는가.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을 좀 봤더니 여기서 또 너무 3인칭 관찰자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투를 좀 비교했으면 좋겠는데 가령 일종의 보완대적 구실을 해야 한다 목소리가 높다. 그리고 악의적 주장이란 지적이 나온다처럼 좀 전달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볼 때에는 점잖게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나쁜 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확정된 것처럼 강하게 밀어붙이는 말이 있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 이 부정적인 영향 쪽으로만 다 기울어져서 임대차법이란 건 나쁜 것이다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충분하다라는 거죠. 예. 네. 8월 3일 한겨레가 부동산 시장 혼란 과장, 임대차법 때리기 나선 보수 언론 이게 다뤘듯이 전세 씨가 마른다 이런 그 제목을 붙여가지고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 사실 일부 언론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강남권에 전세 물량이 소진되고 또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기사를 계속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임대차 3법이 나오니까 또 그 효과를 예단해가지고 사실 결과로 평가해야 되는데 지금 앞질러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사실 대책이 나오면은 어떤 시그널이나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 건 당연한데 이게 시행이 되기도 전에 이게 마치 부작용이 벌써 발생한 것처럼 네. 이렇게 기사를 쓰는 게 참 혼란스럽습니다. 네, 어떤 정책이든 간에 장단점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해 가지고는 무조건 망한다 그래요. 망해.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여러 이유로 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너 이제 앞으로 교통사고 날 것이라는 얘기만. 근데 이게 망한다는 것을 강조할 때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또 있죠?
베네수엘라. 이번에도 역시 소환이 됩니다. 예, 예. 8월 6일자 중앙일보 이정재 칼럼니스트의 편가르기와 가격 통제, 세금, 베네수엘라 부동산 대책이라는 글을 보면요.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베네수엘라는 우리의 임대차 3법과 비슷한 정책을 펴서 망했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처럼 잔뜩 겁을 줍니다. 앞쪽에서는. 예, 예. 근데 뒤쪽으로 가면요. 우리와 베네수엘라는 단순 비교할 수도 없고 우리가 베네수엘라처럼 망할 가능성도 낮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예. 본인도 지금 뭐 내가 뭘 쓰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용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저도 기사를 봤는데. 그러니까 의도적인 선택과 의도적 배제의 문제인데 다른 비교들은 대부분 인구 1,000만이 넘는 대도시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뭐 런던이라던가 파리라던가 이런 베를린에서 어떻게 주거 안정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사실 이 부동산 대책이란 말도 언론에서 저는 약간 오염됐다고 보는데 주거 안정 대책이란 말이 훨씬 더 맞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의도적으로 선택되는 게 그게 뭐냐면 바로 참여정부라는 과거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데일리안의 8월 8일자 신문을 기사를 보자면 참여정부 이어 문정부까지 부동산 트라우마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뭐 노정부 대좌비, 청와대 휘감은 부동산 트라우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참여정부에 이어 문정부까지 부동산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죠. 뭐냐면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부동산 대책 혹은 주거 안정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계속해서 일종의 학습 효과처럼 노무현 정권 얘기를 끌어왔는데 한편으로 여기에는 좀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의도냐면 노무현 정권이 그다음에 이명박 정권으로 바뀐 걸 일종의 정권 교체라고 본다면 그것의 아주 주요한 동인이 바로 부동산 대책 실패라는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이 프레임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시그널이 되느냐? 결국 부동산 정책이라나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패하는 것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을 거꾸로 프레임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바로 의도적으로 이 연결고리를 만들어내서 연상 효과를 강조함으로써 여기서 어떤 정권의 실패를 미리 예견하고 어떤 점에서 실패해야 한다라는 당위까지 가고 있는 굉장히 의도적인 선택을 한 그런 기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강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그 부동산 시장도 결국에는 서민들의 심리와 굉장히 관련이 있을 거라서 어떤 새로운 정책이 나오자마자 이것은 실패한 정책이다라는 평가 자체가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혼란시킬 거란 말이죠. 그것이 다시 시장의 침체로 가져가면 그것이 다시 원인이 돼서 결국 어떤 정책은 실패로 귀결이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이 되는데 어쩌면 그러한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예. 이 교수님. 이미 과거에 실패한 정책이 되풀이라면서 집값을 잡지 못할 거다 이렇게 이제 불신을 조장하고 정책 발표 하루 만에 실패를 예언하는 보도는 실제로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도 이 경제 정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한데 지금 보면 뭐 정파적인 보도가 그냥 난무하고 이런 상황이죠. 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본인의 온라인 페이지에서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다려봐야 한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높인 70 부동산 대책의 경우에도 단기적인 임팩트가 없더라도 그 정책을 실패한 것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언론들은 정책이 나오자마자 효과가 있다느니 없다느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실패를 점치곤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값 안정 대책을 물어뜯기만 할 뿐인 언론들이 정말로 집값 안정을 원하는 건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 뭐 다들 말씀하신 그 언론의 속마음 또는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 이것이 이제 여실히 드러난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하고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다루는 언론의 행태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예. 물론 이제 윤희숙 의원의 연설이 먼저 있긴 했습니다만 너무 심해요. 다루는 방식 자체 그리고 온도 차가 너무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예.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 딸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것입니다. 조카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관리비만 내고 살라고 할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저는 임차인입니다. 결혼 3년 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은평에 있는 한 빌라에 신랑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세금 때문에 죽겠다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는커녕 4평짜리 최저기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대표자가 되어주십시오. 자, 일단 기사량에 있어서도 두 의원 관련해서 기사량이 무려 10배 차이가 납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윤희숙 의원의 연설은 좋게 말하면 전략적 위장이고 나쁘게 말하면 좀 꼼수의 연설이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검증되지 않은 정서적 불안은 상당히 기대서 어떤 정서적인 용어를 많이 써서 용혜원 의원이 어떤 뭐 전월세 전환율이라든가 좀 이렇게 약간 제도적인 부분을 얘기한 것에 비해서 훨씬 전달력이 좋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저는 정치인이 자신의 지지 기반의 이익을 대변하는 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수 야당의 경우는 자신의 지지 기반이라고 한다면 주택가 상승을 통해서 오히려 수혜를 입은 사람들 그리고 임대인 쪽에 더 가까웠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전략적 위장으로 임대인 쪽이 아닌 임차인 쪽에 자신의 위치를 점해놓고 거기서 이제 얘기를 출발했다는 게 좀 차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세금 폭탄 같은 논리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겁니다. 이번에 논리를 좀 바꾼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윤희숙 의원의 이 임대차 보호법의 예상 수혜자인 임차인을 여기서는 갈라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임차인이 수혜를 못 볼 거다. 수혜를 볼 수도 있지만 훨씬 더 큰 혜택이 아니라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볼 것이다라고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렇게 임대인과 임차인 갈라치기가 좀 왠지 익숙하기 때문에 버려버리고 임차인 갈라치기를 함으로써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은 누구이냐. 결국은 임대차 보호법을 실행하지 않아도 되어서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 이전에 훨씬 더 큰 이익을 봤던 주식거래 수혜자들과 함께 임대인들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임차인을 걱정해서 한 이 연설이 최종적으로는 오히려 이들의 지지 기반층이라고 할 수 있는 수혜자들과 임대인들에게 더 큰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정치인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더 큰 지지를 원해서. 그러나 언론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언론은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기서 윤희숙 의원을 뭐 명쾌하다, 감동이다, 명연설이다 굉장히 많은 어떤 수식어를 동원해서 지지 기반을 넓혀가고 있는데 이 역시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언론 역시도 이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임대인이라든가 주택 거래를 통해서 수혜를 얻는 쪽이 자신의 구독자들이고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위장적인 어떤 전입수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이 윤희숙 의원의 이야기를 굉장히 위대한 것으로 신드롬으로 만들어가야 자신에게 더 이익이 된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언론은 전율을 느꼈다, 신드롬이다, 그다음에 뭐 가령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나 메르켈 독일 총리랑 비교하는 기사들도 있던데 이 발언의 골자는 간단한 것 같아요. 임차인 보호 필요해. 하지만 그건 국가가 해야 돼. 임대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돼. 그랬다가는 결국 임차인만 손해를 볼 거야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새로운 말은 아니고 항상 반복됐던 논리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자를 겨냥하면 결국 약자가 손해볼 것이다. 가령 대기업을 규제하면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청년 실업률만 늘어날 것이다. 비슷한 논리이고 특정 계층이 항상 좋아하고 환호할 수밖에 없는 논리다. 이것이 반복됐을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언론도 이 발언 자체에 환호한다기보다는 그 논리에 환호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윤 의원이 이제 두 주택 중에서 한 채를 처분한 것이 청와대 참모들의 그 미적되는 것하고 이제 극단적으로 대비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진실은 윤 의원이 임차인들 문제를 뭐 해결할 방안도 내놓은 거 아니고 또 소속 정당이 서민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뭐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용과 상관없이 이 두드러진 특징이 인상을 결정짓는 말하자면 현저성 효과를 아주 극대화한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현저성 효과라는 걸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건 하나도 내용이 중요한데 그 내용은 보이지 않고 영어로는 셀리언스 이펙트라 그러는데 두드러진 것만 보고 그 전체 내용과 상관없이
의미를 이미지를 형성해 버리는 거죠. 예. 근데 그 좀 전에 마치 임차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돼버린 아, 거예요. 네. 임차인은 전혀 이 사람은 원래 임대인이었고 네. 임차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을 뭐 대변하는 것처럼 실은 임대인을 대변하는 정당에서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윤희숙 의원의 어떤 이런 말하는 태도라던가 호소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덧대져서 사실 예. 임차인의 입장을 더 부각하는 듯한 예, 그런 그렇게 인상을 된 이제 거죠. 주는 예. 거겠죠. 예. 예, 일종의 그런 것도 예. 효과가 있었던 거겠죠. 그렇죠. 예. 예. 예, 최욱 씨 뭐 이제는 의미 없어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네네. 그 윤희숙 의원 2주택 중에 한 주택을 팔아서 그게 이제 청와대 참모랑 비교되면서 감동 포인트가 됐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 사실 예. 이 사실은 이제 뒤늦게 밝혀지면서 오히려 이 연설의 진정성을 좀 퇴색시키는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지 이 감동 포인트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할 때만 해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진짜 임차인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한승현 기자 뭐 덧붙일 말이 있어요? 아니 저는 이 대본에는 없는 내용인데 아까 이제 베네수엘라 그 기사에 보면 이제 반시장적 정책이라는 표현을 보수 언론에서 즐겨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본 사람은 반시장적이라는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장의 그러니까 개입 정도가 다를 뿐이지 그거를 반시장적이라는 걸로 지금 보수 언론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거는 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교수님, 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여기 교수 자격으로 온 게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개인 의견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예. 그냥 없는 얘기 하셔도 돼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건 방송에 안 나갈 수 있겠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을 나눠서 일종의 선악 논리로 가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히려 윤희숙 의원은 거기에 더 한술 더 보태가지고 임차인은 마치 절대적인 선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나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도 정당하다라는 논리를 깔고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수 언론은 한편으로는 늘 임대인 편만 들고 나는 한편으로 악의 역할만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윤희숙 의원의 발언이 너무너무 반가웠겠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 전략적으로 너무 활용해가지고 이분이 결국 말하고 있는 것 자체 내용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걸려 있는 것들을 보면은 뭐 사이다라던가 혹은 뭐 대단했다라던가 연설의 힘이라던가 신드롬이라던가 해가지고 이분 자체를 굉장히 띄우기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정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전혀 가려져 있고 무슨 생각을 갖고 어떻게 이 부동산 정책 혹은 대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겠다라는 어떤 청사진은 전혀 없습니다. 이 연설 하나에 매달리고 있는 것도 어떤 점에서 보수 언론이 굉장히 이 대책에 대해서 흠집을 잡고 싶은 뿐이지 대안이라든가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돌파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윤희숙 띄우기에 좀 들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사실 국회의원들의 임차인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게 진짜 서민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언론이 과연 누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역시 공동임대 짓지 말라. 월세 제한, 세금 강탈, 문재인 너가 독재자다! 독재자다! 민주당은 임대인이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자산가라는 그런 프레임을 우리한테 씌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는 그런 프레임 공작을 깨부수어야 합니다. 깨부수자! 징벌적 과세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집 가진 게 무슨 죄라고, 재산 가진 게 무슨 죄라고 이 사회주의 정권이 온 나라를 파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관련된 언론 보도 중에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지금 편협해요. 정부 입장만 얘기를 해요. 여기 어느 사람을 붙잡고 다 얘기를 하셔도 저와 같은 의견일 거고요. 유튜브 방송만 진실되게 나오는 것 같고요. 종부세라는 것이 굉장히 소수의
엄청 기존에 회피해왔던 것들을 바로잡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치 절대 다수가 해당하는 일인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나라 망할 것처럼 그런 보도를 하는 것들을 보면 사실 뭐 언론에 대한 신뢰는 없죠. 네. 그냥 그 영끌이라도 해서 집을 사야 되나라는 그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인 거예요. 그걸 바꾸자고 하는 게 임대차 3법인 거고요. 근데 그것을 굉장히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 마냥 보도하는 것은 저는 명확한 악의적인 본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언론은 정말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어떤 부동산학 교수, 누구 이렇게 나와서 하는 이야기면 그 말이 곧 법이에요. 그런 부분의 무게를 정말로 좀 자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임대차 3법을 바라보는 또 상반된 시각을 저희가 좀 봤습니다. 임대차 3법이 결과적으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핵심 당사자인 임차인의 얘기를 들으려고 한 언론이 없다는 건 굉장히 의아스럽네요. 예,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하승경 기자. 네, 뭐 제가 두 현장 모두 이제 취재를 다녀왔는데 먼저 앞서 나온 집회는 당시 비가 많이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약 1,000명 정도가 모였을 정도로 집회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이들 중에 한 참가자는 전 국민이 부동산 우울증을 넘어서 부동산 분노 조절 장애에 걸렸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부와 민주당, 그러니까 여당에 대한 비판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는 이제 주말마다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도 하거든요. 다음에 나온 이제 민달팽이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청년 주거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인데 이번 부동산 대책들이 나오면서도 그러니까 언론들에서 취재 요청이 있기는 했대요. 근데 이 다루는 기사들을 보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대책으로 집 살 기회를 잃어버린 청년들의 분노에 집중하는 어떤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부동산 전문가나 이 교수 같은 취재원이 편협한 취재원이 치우쳐져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얘기는 이 사실은 주거 문제인데 주거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문제로 모든 언론들이 시각이 이제 갇혀 있다는 거고, 그래서 뭐 생각을 해봤더니 주요 신문들도 부동산 섹션은 있지만 주거라는 섹션은 저는 잘 보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포털 사이트, 네이버 포털 사이트를 찾아봤더니 경제 뉴스의 하위 그 카테고리에 부동산은 있어요. 근데 주거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만큼 어떤 이미 언론과 포털의 틀 자체가 이미 주거가 아니라 부동산이라는 것에 고정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개념에 훨씬 편중돼 있다는 얘기겠죠. 네. 하우징이 아니라 이스테이트에 그렇죠. 집중돼 있는 거죠. 관심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셨어요, 이 교수님? 언론이 그 부동산 임대인과 부동산 관련 기업에 온통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임차인에 관한 뉴스마저도 임차인 당사자보다는 소위 그 부동산 전문가라는 그런 사람들이 대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들이 주로 누구냐 하면은 금융기관에서 그 고액 그 자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자산 관리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그 부동산 경기를 부추겨야 자기들이 수익률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민들을 인용한 비율은 보면은 여기에 그 한 5%도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명은 전문가, 그다음에 익명은 부동산 업계를 정보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가장 영향을 받게 되는 사회적 약자 그룹에 대한 이해관계는 지면에 반영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참고로 저는 임차인입니다. 뭐 연설하실 거예요? 몇 번? 예, 임대차 3법. 네. 임차인 입장에서 진짜 그 좀 마음의 위안이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사 다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잘 안 담기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여론조사 보면 그래서 그런지 임차인들도 임대차 3법에 좀 반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쪽에서만 불안을 가중하는 언론의 스피커가 커서 그렇다는 생각이 일단 드는데 이 부동산을 이제 자산으로 보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서 주거가 아닌 자산의 개념으로 보기 시작하면 미래 수익성의 부분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가질 자산으로도 생각하니까 아직은 나의 문제는 임차인의 입장에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또 동화될 수 있는 여지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안타깝게 봤던 어떤 글 중 하나는 중앙일보 중앙 썬데이에 유현
김현준 교수가 건축학과 교수죠. 저도 되게 좋아하는 글 쓰는 분위기도 건축학자이기도 한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경계부의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할 가능성이 너무 낮아진다. 왜? 이 임대차 3법 때문에 잘못하면 바로 모두가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월세로 간다면 자산을 모아서 부동산이라는 안정적인 자산을 구하기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테면 아까 한승현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주거라는 개념을 경제가 아닌 복지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한 채씩 다 가져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이 살 곳이 있는 문제로 해결할 것이냐 이부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무조건 부동산 하면 자산으로 훌쩍 넘어가서 주거의 문제를 괄호에 다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의는 한 번도 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그러면 논의를 하자라고 말을 꺼내는 게 언론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싹 접어버리고 모두가 미래 자산가 내지는 현재 자산가들, 자산가의 입장들만 반영하는 것들이 넘쳐나다 보니 결국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얘기를 호소할 곳도 없고 네. 내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얘기해도 들어줄 언론이 없다라는 게 아무런 지면과 아무런 보도 매체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법 얘기를 잠깐 하면 우리나라 민법에 그러니까 일반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게 이제 민법인데 민법에도 임대차 관련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놔두었다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에서 임차인 보호가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임차인 보호를 특별히 해주기 위해서 특별법인 주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81년에 제정됐는데 제정 당시부터 그 취지는 임대인의 권리를 제약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임대인은 이 법 자체가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차인 보호가 취약하니까 이번에 그것을 더 강화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거죠. 심지어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거는 31년 만에 개정이라고 그러고 2011년부터 관련된 법안이 되어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이 논의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이게 시행이 되면 임대인으로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거 시행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나오자마자 임대인에게 마이크를 준다라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주임법을 없애자고 하든가 아니면 뭐 소득 불균형, 주거 불안정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얘기야라고 말하는 게 논리적이라는 거죠. 예. 저 임대차 3법 관련해서 이제 앞서 저희가 시위 현장 좀 봤는데 사실은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저희가 잘 모르겠거든요. 예, 같은 임차인이라도 다 같은 또 임차인이 아닐 것 같은데 이봉수 교수님 좀 어떻게 이거를 저희가 좀 구분지어서 봐야 될까요? 예. 임차인이 동시에 임대인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 두 쪽의 얘기는 뭐냐면 언론이 둘 다 말하자면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갈라치기를 하는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임차인인 동시에 임대인이에요.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세를 살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특히 이제 저 경우는 아니지만 그 학군을 따라서 강남 이제 8학군 강남 3구 같은 곳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 임대해가지고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기 집은 이제 세를 주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거를 분리해서 사실은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분리해서 말하자면 적대 관계에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서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는 거죠. 예. 좀 더 이제 좀 세세하게 들어가서 사실은 임차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입장이 다른 임차인들이 많을 텐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사실 보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임차인, 임대인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갈라치기 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차인들도 다 같은 임차인이 아닌 것 같아요. 한승현 기자. 예. 임차인들의 얘기를 듣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죠. 진짜 대다수의 임차인의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이 임대인인 경우는 사실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아까 민달팽이 유니온에서도 얘기하지만 청년들은 철저히 이 주거 논의에서 소외돼 있는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임차인 중에서도 뭐 아까 이제 임대인이면서 동시에 임차인인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언론들은 임차인 중에서도 화난 임차인, 말하자면 보통의 평범한 임차인이 아니라 극단적인 사례들을 끌어와서 이제 기사에서 인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어떤 경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2에서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로 주요 언론이 부동산 정책 관련 보도를 어떻게 하는지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결과 대치동, 마포구, 강남구, 여의도 이런 조정 대상 지역, 즉 집값이 높은 지역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일경제의 유주유죄, 집 있으면 죄, 이상한 나라의 1주택자 이런 기사 사례를 보면 임차인의 경우 최근 집 구입을 결심했지만 수백만 원 재산세를 납부할 자신이 없어 포기한 맞벌이 신혼부부가 등장을 하는데요. 예. 이 세법 기준에 따르면 이 수백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200만 원 재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재산세 200만 원을 내야 하는 아파트는 따져보면 예.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 11억 원 정도이고 실제 시세로 치면은 더 한 올라가겠죠. 15억 원 이상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이제 예로 들고 있고 예. 또 다른 사례는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200만 원 넘게 올라서 942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사례도 등장하는데 여기서 언급하는 이제 아파트가 서울 강남구 레미안 대치팰리스인데 전용 면적 114제곱미터는 없었고 113제곱미터의 경우 시세로 따져봤더니 30억 원 정도에 이릅니다. 근데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또 이런 기사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매우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임차인을 대표할 수 없는 표본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이제 기사들은 이런 극단적인 사례들의 기사를 많이 생산해내고 있다는 거죠. 예, 예.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그 방금 말씀하신 기사도 보면은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와 음마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예시로 들고 있고요. 제가 봤던 가장 공감하기 어려웠던 기사 중 하나가 예. 매일경제 8월 8일자인데 8월 6일자인데요. 음마 잠실주공 5단지 2주택자 매년 집값 3억이 올라 겨우 세금 충당이라는 겁니다. 음마 아파트와 잠실주공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세상에 얼마나 될까 좀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훨씬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지금적 정책이 목표했던 것과 그것의 장단점을 비교해야 됩니다. 가령 임대차 보호법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5% 인상만 가능하게 한다라는 건데 가령 4억짜리 전세를 살고 있다면 2천만 원 오르는 거잖아요. 그것도 적은 돈입니까? 적은 돈은 아닌데 5%는 어마어마한 재앙이다. 마치 전세가가 거꾸로 가서 주인이 토해내야 될 정도라는 어떤 불안감으로 지금 얘기가 가고 있고 여기서 넘어서서 이제 세금 문제는 더 심각하죠. 사실은 세금이라는 건 꽤 큰 돈이기도 하니까 여기서 이제 훨씬 더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이거 계산도 제가 해보지 못하겠어요. 여기서 되어 있는 것들을 가령 양도세가 올해 안에는 1억 3천만 원인데 세금 상쇄하면서 2억 2,075만 원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둔 걸 보게 됐는데 결국은 복잡한 세율을 단순화해서 아주 극단적 사례를 보편함으로써 공포와 그리고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이라는 이미지만을 강조할 뿐이지 결국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좀 조정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혹은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한 주택만 가지고 있는 노령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식의 대처는 하나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공포스럽다. 잘못됐다, 뭐 큰일 났다라는 이런 이미지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전혀 언론은 실제로 아무 걱정도 하고 있지 않고 이 불안을 통해서 실컷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네. 보면 이제 그 세금으로 공포심을 굉장히 자극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어부터가 무시무시합니다. 사유재산 강탈, 세금 아닌 벌금, 세금 지옥, 도살적 과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세금으로 공포심을 자극을 하는데 이렇게만 하면 임차인들을 끌어들일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다 임대인의 이야기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세금에 대한 부담을 임차인에게 떠넘길 것이고 결국 임차인만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이제 논리 전개가 이어진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이것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예. 아니 실제로 지금 최욱 씨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만약에 세금 폭탄이라고 집 가진 사람들이 그 책임을 충당금을 최욱 씨한테 달라고 하면 예.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불안하죠. 그렇죠. 불안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임대차 3법에 저도 반대하겠습니다. 네. 팩트 체크를 좀 해줘요. 어떻습니까? 임재환 변호사? 이 세금 폭탄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이 주목한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라디오 인터뷰 발언인데 현장에서는 세금 폭탄, 물 폭탄, 바이러스 폭탄으로 고통스러워하는데 임대차 3법은 경과석과처럼 통과시켰다. 세금 문제도 좀 신경 써달라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세금, 물, 바이러스 폭탄을 그러니까
동일선상에 놓은 게 사실 굉장한 왜곡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나 코로나19에 대한 피해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사회 계층에 따라 불평등하게 작용한다는 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하지만 세금 폭탄은 특정 계층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마치 우리 사회 전체가 동등하게 입고 있는 고통인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왜곡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세금 폭탄 정책으로 비판받는 대표적인 것이 70 대책인데 임대차 사업자 혜택을 폐지하면서 그것이 논란이 됐죠. 그런데 MBC 스트레이트 보도를 보면 현재까지 그 혜택이라는 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었냐. 10억짜리 아파트 5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와 같은 아파트 실거주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 667만 원과 579만 원으로 별 차이가 없더라. 또 하나 70 대책이 논란이 된 것이 그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로 올리기로 한 것인데 그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국세청 자료에 기초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대상자가 2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에서 이렇게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하는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부유층의 입장에서는 폭탄이 될 수 있을지언정 일반 시민들에게는 과세 정의로 느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얘기죠.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 언론 보도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정부 정책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이 투기 수요를 잡겠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시행한 것은 굉장히 큰 실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은 이게 이제 정책 조합 그러니까 정책끼리 아기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어깃장이 나면서 이 다주택자를 이게 양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근데 이들은 이제 이번에 그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세금 폭탄을 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세금을 안 냅니다. 감면 대상이군요. 예, 감면 대상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세금 폭탄론이라는 게 이제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온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종부세 논란이 한창 치열했던 2006년 그때 노무현 정부 네, 당시에 네. 토지정의 시민연대하고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조중동의 사설과 칼럼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도 주요 비판 논거가 세금 폭탄론이었고 부동산 정책에 단골로 등장하는 오래된 레퍼토리라는 거죠. 근데 아까 그 최욱 씨를 제가 좀 걱정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 임대인에게 떨어지는 이런 언론들의 세금 폭탄, 요게 임대인들의 어떤 피해를 키워가지고 그 피해만큼을 임차인들에게 전가가 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언론에 가장 아쉬운 게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할 때쯤에 왜 언론에서 이 문제가 어떤 식의 세금 탈루 과정 혹은 탈루까지는 아니겠습니다. 세금을 합법적으로 덜 내므로써 세금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때부터 좀 짚어주고 예측해서 법을 좀 바로잡게 하는 그런 순기능을 했으면 어떨까. 전 지금도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지만 거기서 또 임대인들이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는 언론은 정말 모를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정말 모른다면 무능한 것이고 그래서 부동산 혹은 자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기자가 질문을 잘못 던진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정말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 이것을 은닉하고 있다면 그들 역시 어떤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요 이제 공범자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역시나 지금도 그 문제에선 아무도 함구하고 있고 정책이 잘못됐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정책이 잘못된 방향도 사실상은 임대인이 더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집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금을 내서 위축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 돈을 못 벌어서 많이 벌던 걸 적게 벌어서 위축되고 한편으로는 좀 너무 이게 시장 경제와 굉장히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속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결국은 임차인을 억압하는 것이다라고 임차인 걱정을 늘 하고 있다는 거죠. 언제나 그랬어요. 지금 말한 주 52시간 제도 하면 결국은 우리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라고 수혜자들을 더 몰아넣고 가고요. 뭐 주 5일제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역전의 논리를 쓰고 있는데 임대인에게 불리한 법안이라는 건 저는 부정하기 힘들 듯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에게 정말로 불리한 것인지 그리고 임차인이 피해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언론을 좀 더 전문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피해자다 뭐 이런 슬로건으로 이제 시위를 하고 그러는데 경제정책은 이게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두 쪽 다 피해보는 일은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임대인들이 임차인한테 세금을 전가시킬 거다. 그러면 임대인들은 피해가 안 되는 거죠. 피해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논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뭐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 패닉에 빠진 임대차 시장 뭐 이런 공청회를
임대인 협의회하고 이제 공동 주최를 했습니다. 이게 임대인 표를 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보수 언론은 뭐 임차인의 뜻인 양 이제 대서특필하고 또 가짜 뉴스에 가까운 과장 보도를 쏟아냅니다. 이게 그 경제 보도는 이제 숫자를 많이 동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믿게 하는 그런 마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는 사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얼마든지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놔도 숫자가 동원되니까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부세를 인상하면은 뭐 99% 국민은 사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네. 없고 오히려 종부세를 많이 거둠으로써 세수가 증대가 되니까 자기가 내는 세금 부담은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말하자면 서민들한테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세금 폭탄이 아니라 서민들한테는 세금 폭죽이에요, 폭죽. 아, 방송 잘하시네요. 세금 폭죽이군요. 제가 화가 났어요. 다 정가할 것 같으면 임대인들이 왜 시위에 나서겠어요? 자기는 피해가 없는데. 그러네. 거짓말이거든요. 그게 작동 안 되는 논리예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근데 결국은 이 언론 잘 보면은 정부만 이익이란 식이에요. 아까도 얘기하지만 임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문재인 정권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대책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가 수익을 거고 누가 피해를 얻는지가 아니라 다 피해자고 너희만 이득을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되게 근거 없는 얘기들을 그대로 또 번역하고 그걸 그대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수 언론이 결국은 다 뭘 하든 간에 다 너희들 정권의 몫이다. 너희들 정권의 이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이번뿐만 아니라 사실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한일 그 일본의 수출 규제 때도 똑같이 얘기해서 너희들만 이익을 보지 다 손해다. 결론적으로 아니었거든요. 한편으로 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만 이득이지 아무도 다 이득을 보지 않는다는데 이 두 개는 상당 부분 짧은 시간 안에 잘못된 어떤 언론의 행태들이 더 드러나고 있는 형국이지만 부동산 문제만큼은 이게 짧은 시간 안에 답이 나올 수 없으니까 훨씬 더 꽃놀이패를 쥐고 어떻게든 흔들어대면은 언론에게는 이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듣고 보니 거기에도 또 모순이 있는 게 이 부동산 정책 임대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임차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결국 정부만 좋은 꼴이다라고 하면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정부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진다라고 또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도 또 모순이 있네요. 임자훈 변호사도 임차인이죠. 예. 예. 어때요? 갑자기. 좀, 보도들을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아니, 사실은 그 왜 임대인들한테도 이번 임대차 3법 통과가 이제 시그널을 줬던 게 새로 계약갱신을 할 때는 그러면은 우리도 좀 올려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미리 좀 선제적으로 걱정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민사회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한계가 있어요. 가령 2 플러스 2년 뒤에 상한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몰아뒀던 그 전월세 상한을 그때 이제 작정하고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책 빨리 마련해야 돼요. 한계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임대인의 권리를 제약한다는 이 방향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결국 이게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거다. 저는 사안을 이렇게 복잡하게 꼬는 사람들일수록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거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수 기득권층이 계속 써왔던 논리가 우리 사회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좀 간단하게 보자. 간단하게 보고 이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갈지 좀 지켜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부동산 정책을 거세게 비난하는 언론들을 좀 살펴봤더니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똘똘한 집 한 채에 투자라는 보도를 해왔다는 점이에요. 이게 이번에 나온 용어인 줄 알았더니 과거에도 이 똘똘한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예, 똘똘하다는 말 참 다양하게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중앙일보가 2006년에 아파트 똘똘한 놈 하나면 돼. 조선일보 2008년에 똘똘한 집 하나만 갖자 1주택 선호. 머니투데이 2008년 유망 지역의 똘똘한 주택 한 채만 키워라. 예, 조선일보 11년에 한국 큰손들 아파트에서 꼬마 빌딩으로 이동. 예, 조선일보 17년에 박원갑 30평형대 중형 아파트의 부활. 고준석 똘똘한 한 채 가치 극대화할 것. 예, 10년 그 전부터 이 똘똘한 집 한 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예, 한승현 기자. 네. 그러니까 2006년 이제 노무현 정부 당시 1가구 2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등장한 말이 똘똘한 한 채인데 그러니까 15년 정도 된 거죠. 예. 네,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중앙일보 기사 제목은 똘똘한 놈 하나면 돼. 그리고 머니투데이는 똘똘한 주택 한 채만 키워라.
이 기사 제목을 보면 똘똘한 놈, 키워라 이런 단어는 주택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어떤 것에 대한 표현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똘똘이 스머프가 생각나기도 했는데 결국 언론들이 참 싱거우잖아요. 네, 취소하겠습니다. 뭐 다른 게 나올 줄 알았어요. 언론들이 이제 그런 시세 차익이 가능하고 투자 수익이 보장되는 그런 주택을 똘똘하다라고 보는 것 같고 이런 주거의 대상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언론의 시각이 그만큼 굉장히 오래됐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언론이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야 진짜 이 무슨 덩어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이 똘똘한 집안채에서 똘똘하다는 거는 방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똘똘하다는 거. 결국은 세금도 덜 내면서 집값은 올라갈 것이다. 그렇죠. 예. 이제 뭐 그런 이제 투기를 좀 자극하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이 정부가 또 부동산 못 잡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 이거 완전 모순 아닌가 싶어요. 벌써 한참 전에 그 어떤 한 아파트는 이제 최고가 우리나라 84억을 돌파를 했어요. 아파트 한 채가요? 예, 한 84억을 돌파했는데 거기는 뭐 임차인도 뭐 수십억 자산가들이 거기 새 살고 있는 거예요. 임차인도 그렇게 다양한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1가구 1주택은 뭐 도덕적으로 이거는 뭐 좀 비난할 건 못 되지 않냐 이런 건 있는데 뭐 좋습니다. 좋은데 세금은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큰 아파트를 진짜 똘똘한 이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종부세도 아주 똘똘하게 매겨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1가구 1주택이니까 뭐 이거 안 되는 거죠. 예. 방송 잘하시네요. 전 여기서 똘똘한 한 채를 누가 만드느냐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누가 똘똘하게 만들고 똘똘하게 명칭을 칭하느냐. 저는 임대인과 임대사업자 그리고 임대꾼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똘똘한 한 채가 꼭 뭐 강남 상구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금줄이 막히거나 여기 규제가 강해지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또 똘똘한 한 채를 만들어가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이번에 정책도 뭐냐면 이렇게 어떤 특정 지역 그리고 특정한 가구, 특정 아파트를 똘똘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이 더 이상 똘똘하게 만드는 이런 행위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것이고 옆에서 핀셋 방법이다, 뭐 이렇게 뭐 핀셋 증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떤 점에서 부수적 피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뭐 전략적으로 말 그대로 정밀 타격을 하더라도 그 옆에 부수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 문제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똘똘한 한 채라는 말도 결국은 누가 무슨 목표를 가지고 무슨 의도로 만들어냈는지 내가 만드는 것, 내가 사는 집을 똘똘하게 만들고 싶은 임대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왜 갑자기 집값이 오르는 게 실거주자들이 사라서인지 아니면 임대꾼들이 가가지고 실거주자들 못 살게 막아버려서 오르는지 이런 것에 대해 복합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언론들이 굉장히 단순한 캐치프레이즈로 똘똘한 한 채 사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런 투기 시장 자체를 이제 덮어버리는 은닉 효과를 발휘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애초부터 이 용어가 나오지 않고 언론이 이거를 받아쓰지 않았다라면은 사람들이 이 똘똘한 한 채에 그렇게까지 집착은 하지 않았을 텐데 예, 그 사실 배후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보도하는 언론들이 거의 없거든요. 예. 이게 좀 과한 딴지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사회가 빈부격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가 세습되는 맥락을 거세해버리고 마치 빈한자와 부한자는 성실함과 게으름 혹은 뭐 현명함과 현명하지 못함의 차이인 것처럼 얘기하는 좀 나쁜 편견이 있잖아요. 이 똘똘한 주택이라는 말도 결국에는 그 주택을 가진 사람은 똘똘하고 갖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저는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론이 그런 이름 짓기를 할 때 그러한 편견을 강화하는 단어에 대한 좀 경계심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뭐 어찌됐건 이 똘똘한 한 채라는 이 용어가 나오면서 이제 보통 사람들도 사실 집에 대한 어떤 그 자산 개념을 갖지 못했던 분들도 집은 꼭 사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강박을 좀 가지게 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집에 대한 좀 관념을 바꾼 것에 대해서 언론 또한 좀 많이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반성을 해야 되겠죠. 조선일보가 땅집고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매일경제가 MK부동산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 사이트들을 보면은 부동산 시장에 특화된 투자 정보를 제공하거나 직접 거래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나
서비스를 원하는 언론 소비자들이 있고 그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매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매체가 정부의 주거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전세 대란이다, 뭐 임차인을 오히려 고통스럽게 한다 이런 식의 반대를 하는 거는 모순적이고 이중적이라는 생각은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게 열심히 일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 빈부격차가 갈라진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맞아요. 저희 그 삼촌 두 분이 선생님 하다가 지금 은퇴를 했는데 현직 때는 이제 둘 다 선생님이셨으니까 뭐 거의 근로소득 같다고 봐야 되는데 한 분은 대구에서 계속 살고 한 분은 이제 서울로 정글이 돼서 서울에서 산 거예요. 근데 원래 큰 삼촌이 훨씬 더 대구에 사는 분이 잘 살았는데 대구 아파트는 뭐 수십 년 동안 거의 뭐 조금 오르거나 안 오르거나 막 이런 상황이고 서울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완전히 빈부 격차가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집값, 전세값 인상을 이제 보도할 때 보면은 강남에서도 또 제일 많이 오른 아파트, 그것도 또 호가 위주로 이렇게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심지어 부동산을 내놨던 사람도 팔려고 내놨던 사람도 이거 내가 너무 싸게 내놨나 이러면서 그 매물을 걷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게 뭐 경제뉴스의 어떤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뉴스는 이 과장 보도가 되더라도 이게 경제 현실을 만들어가는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이제 보도할 때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라 평균값이나 뭐 중위값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그러면 또 기사가 약해지잖아요. 기사가 그럴듯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자꾸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이런 경향이 그냥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언론은 그 부동산 투기 시장의 플레이어인데 객관적으로 마치 심판처럼 이렇게 행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방어머니 의자 뺏기 게임이란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결국 집을 주거 가치가 아니라 자산 가치로 생각하게 되면 똘똘한 것과 똘똘하지 않은 것 위계가 생기게 되고 위계라는 건 뭡니까? 딱 한 자리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의자 뺏기 놀이를 어떤 점에서는 언론이 계속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지금 이번에 주거 대책 이후에도 이제 중앙일보가 절세 상담 맞다 이혼 상담 가족 해체 부르는 세금 폭탄이라는 기사를 보면서 너무나 좀 놀랐습니다. 뭐냐면 절세의 방법으로 이혼이라는 것을 오히려 굉장히 세세하게 설명을 해서 하나의 안내 가이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결론이 뭐냐면 18년 전에 4억 원에 샀다고 합니다. 가상의 인물이. 근데 지금 16억에 팔 수 있어요. 그러면은 12억 원을 버는 거 아닙니까? 이혼을 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6억 4,600만 원 낸다. 그래도 뭐예요? 지금 12억에서 6억 4,600만 원 빼도 5억 이상을 버는 건데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줄어드니까 이혼하는 게 낫다는 식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니까 이혼하라도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이익 중에 세금을 많이 내면 그 이익이 줄어드니까 이 자체가 정말로 있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죠. 아주 저는 극단적이고 적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마치 보편적인 해결 방법이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줄이는 게 절대 선인 것처럼 왜 돈의 가치가 이혼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게다가 퀄리티 신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말 정론지라고 할 수 있을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 자체가 하나하나의 시그널이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이게 이 신문 기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방송에서도 이 기사를 활용해서 실제 그 진행자와 그 방송에 나온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하면 이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가 그 방법으로 이혼이 있다. 실제로 이혼을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를 진지하게 방송에서 대화를 나누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 언론들이 계속해서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이 반시장적이다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말을 사실 뒤집어 보면은 언론 스스로 친시장적이라는 자기 고백으로도 사실 들리거든요. 그 시장의 눈으로는 사실 똘똘한 한 채와 또 양립할 수 없는 정반대편에 있는 주택 형태가 공공임대주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사회주의 아파트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방송 좀 참고해서 보셨죠? 예. 제가 최근에 어느 라디오 인터뷰를 듣고 사실 좀 많이 놀랐는데 그 공공임대주택을 성능 조건으로 재건축을 허가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왔더니 서울의 어떤 유명 아파트 주민이 나와가지고 그 방책에 반대를 하면서 그 공공 임대 아파트 주민에 대한 어떤 차별적 표현 이런 것까지 언급을 해가면서 그들에 대한 거부감을 되게 솔직하게 드러내더라고요. 야, 이렇게까지 됐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땅히 없어져야 될 사회적 차별이 그냥 고착화된 현실로 굳어지는
근데 거기에 분명히 언론의 역할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현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로 보면 안 되고 과제로 계속 삼고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어떤 대책이 필요하느냐를 계속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언론이 어느 순간부터 이거는 그냥 존재하는 현실인 양 취급해버리는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경향신문 8월 7일자에 정책이 키워온 편견, 임대 아파트는 슬럼이라는 기사를 보면 임대 아파트 정책을 둘러싼 여러 가지 현상과 과제를 짚었어요. 이런 것처럼 그냥 놔두자고 할 게 아니라 빨리 극복하자는 말을 계속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임대주택을 보면은 미국은 그 임대주택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도 뭐 한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미국은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유럽은 뭐 런던이나 파리 같은 집값이 대단히 높지만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임대주택 비율이 20%에서 40%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임대주택은 없고 주택 가격은 높고 정말 갈 곳이 없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셜 믹스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섞어버린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온 말이 또 믹스포비아라는 말을 또 언론에서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섞임에 대한 공포, 그리고 어떤 점에서 불편함이 있다를 얘기하고 있는데 임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언론의 역할이 너무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공포나 혹은 위계화를 통한 어떤 배제 혹은 한편으로는 혐오 표현들이 정말로 존재한다고 할지언정 최근에 우리 남녀 문제, 젠더 문제라던가 혹은 어떤 장애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혐오 표현이라든가 차별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을 굉장히 상식화하고 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위계 질서에서만큼은 혐오 표현에 가까운 이런 차별적 용어들을 언론이 남발하고 있고 이걸 마치 시장 경제에선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이걸 합리화하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요. 이걸 과잉 표집해서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있을 텐데 왜 이 이야기를 더 스피커로 크게 확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볼 여지가 있고 결국은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적당한 수준으로는 방금 이봉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존재해야만 도시가 건강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언론이 그런 공공의 역할을 공보 역할 말 그대로 이것을 홍보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시행이 됐습니다. 뭐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날카로운 또 비판은 필요하겠죠. 그런데 시장을 혼란을 줄이는 게 일단 급선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집값 안정, 이런 또 대명제를 위해서 언론 보도가 좀 참을성을 가지고 정책과 좀 보조를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굉장히 절실해 보입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이게 언론이 해결책을 함께 제시하는 이른바 그 솔루션 저널리즘 이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좀 거시적인 시각으로 보면 주택 문제는 교육 문제예요. 강남이 그 집값 폭등의 진원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교육 문제의 진원지기도 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대학 입시에서 뭐 정시 확대를 주장하면은 대치동 학원가를 중심으로 강남의 집값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깃장나는 정책을 쓰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언론에서는 뭐 보이스 중과도 안 된다 또는 뭐 행정수도 이전도 안 된다. 그러면 또 서울에서는 이 그 공급이 굉장히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다른 해결책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론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이제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했는데 동아일보에 보니까 이 균형 잡힌 기사가 눈에 띄어서 이제 소개하고 싶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이제야 1점 하는 국회, 뭐 신윤수 논설위원이 쓴 칼럼인데 우리나라 세입자들은 2년마다 치솟는 임대료에 울거나 쫓겨나지 않고 최소한 4년은 안정적으로 한 집에 머물 수 있게 됐다. 뭐 이게 무려 31년 만에 실현이 됐다는 거예요. 실은 선진국에서 이거 많이 하고 있는 제도들이거든요. 이게 너무나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난관에 지금 봉착해 있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오마이뉴스에서 두 가지의 좀 인상적인 기사를 봤는데 하나는 8월 5일자 첫 발대나 임대차 안정화 4년마다 전월세 폭등 막으려면 김남건 변호사님 기고글인데요. 이번 정책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비교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문제가 보완되어야 되는지를 되게 잘 설명했다라는 글로 봤고 또 하나의 기사가 사실 더 인상적이었는데 그게 그 포구 이재민 80%가 이주 노동자 그 이유가 기막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천시의 집중호우로 100명의 이주민이 발생했는데 그 80% 이상이 이주 노동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잠김 논밭에 있던 그 비닐하우스에 노동자들이 거주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주민이 됐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주거권은 인간의 권리잖아요. 국민의 권리. 모든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되는 권리로서 우리가 보장을 하는 것인데 그와 관련해서 계속 계약 기간이 어떻다, 보증금이 어떻다라는 문제가 주로 논의되고 있지만 사실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최소한 어떤 주거권이 인정되어야 되느냐. 사실 우리는 그런 문제부터 고민을 했어야 되는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주거권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문제가 있다라는 현실을 아프게 보여주는 기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한국의 많은 언론 종사자들, 기자분들이 좀 권력자 빙의 현상이 좀 심각한 게 여기서도 드러난다고 여겨집니다. 가령 삼성 얘기를 하면 언제나 이재용에 빙의한 기사들이 많고요. 검찰 얘기할 때도 검찰에 빙의를 하거나, 근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해서도 가진 자, 그러니까 금권에 좀 더 유리한 임대차 보호법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보다는 임대인에 빙의한 글들이 더 많다라는 게 좀 안타깝게 여겨지고요. 이는 주 52시간 최저임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실직을 고민하고 결국은 피해자는 최하위 계급이 갖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공감은 그 위에 52시간 제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최저임금을 높임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될 고용주 쪽의 얘기를 더 들어줬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좀 소비자들이 좀 지혜롭게 생각한다면 그때 굉장히 많은 불안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이런 정책들이 안정화되면서 좀 훨씬 더 우리가 놓쳐왔던 부분들을 더 챙겨가는 부분이 있다는 걸 좀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좀 전문가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 안정 대책이든 부동산이든 언론인들이 정말 전문직이고 엘리트라면 그리고 정말 좋은 학교 나와서 글쓰기 실력을 가지고 있고 보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불안을 가중하고 공포를 만들어내는데 그 힘을 쓰지 말고 정책적으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좀 쉬운 용어로 해석하고 난맥을 헤쳐서 해석의 어떤 기준들을 제시할 수 있는 선명한 글들을 써주고 나서 그다음에 찬성과 반대 의견을 다시 모아보는 그런 아주 원론적인 언론의 역할을 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임대차 3법과 부동산세법 개정 직전이죠. 7월 22일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나라 자산의 85%가 부동산, 3년 새 천조 뛰었다. 라는 기사에서 미친 집값 상승세로 나라 전체 가계부가 든든해진 것 같은 착시 현상이 생겼을 뿐 실제 국민이 느끼는 삶의 질과는 거리가 있다. 나라의 부가 부동산을 쏠릴수록 부동산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빈부 격차가 커지고 장부와 실제 체감 경기 사이의 괴리만 커진다. 이렇게 썼습니다. 알고 있어요, 언론들도. 근데 왜 정말 적정한 해법과 대안이 제시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택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범이 주택 공급 만능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투기 수요가 워낙 많아서 지난 10년간 한 500만 채 정도 주택을 공급을 했는데 그중에 한 260만 채가 다주택자들 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보유세를 선진국처럼 대폭 강화를 해서 이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 한 900만 채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200만 채는 뭐 고향에 있는 이런 집이라고 보면 도시권역에 한 700만 채 정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시장에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가장 확실한 공급 확대 정책이고 정말 주택 정책이 청산진이 돼야 된다. 이번에 뭐 상당히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좀 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좌절하지 말고 제도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이번에 또 보면은 그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그 재건축 용적률 완화를 뭐 했잖아요. 근데 이게 물론 뭐 공공 부분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에 한정했지만 투기꾼들한테는 이게 아주 좋은 정신인 거예요. 앞으로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냐 하면은 아파트를 부수고 증축하면은 이 막대한 투기 이득이 보장되니까 재건축 허가가 나올 때까지 아파트가 날기를 기다리는 이상한 나라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그 아파트 평균 수명을 보면은 영국이 128년입니다. 독일이 121년이에요. 미국은 72년인데 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는 평균 27년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그 우리나라 아파트가 또 외국에 비해서 훨씬 잘 짓습니다. 이 멀쩡한 아파트를 건강한 청년기에 때려 부수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자원을 낭비하고 폐기물도 양산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외국 도시를 가면은 늘 공사판 같지가 않아요. 우리는 늘 공사판이에요. 늘 공사판이고 이렇게 이제 정말
우리 언론이 주택 문제에 관한 이 공급 만능주의 이 신드롬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네. 언론이 사실 그런 얘기들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 임대사업 등록의 어떤 부작용이라던가 그런 폐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룬 기사들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방송에서 사실 요즘 부각됐기 때문에 방영이 좀 됐던 거지 그 전에는 아예 그런 기사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 기사를 쓰지 않는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모르고 보세요?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 이게 주택 경제학과를 나온 사람은 많아도 주택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 경제학 논리하고 안 맞는 게 많아요. 수요 공급 원칙이 이게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상품은 이제 수요가 많은 곳으로 공급이 가잖아요. 어디 사고값이 비싸면 그리 사고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주택은 땅에 붙어 있는 로케이션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집값이 오른다 해서 땅을 떼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특수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 무조건 이 수요 공급 논리가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감안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뭐 공급만 하면은 될 거다. 서울에 어떻게 공급할 땅이 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추가로 용적률 완화해가지고 올리는데 지금 안 그래도 우리나라만큼 이 주거단지의 경우에 그 말하자면 고밀도 아파트를 지어대는 나라들이 별로 없거든요. 정말 하늘이 안 보여요.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인구 줄면은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중간에 하나씩 솎아냅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기자들이 그러면은 잘 몰라서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럼 기사를 못 쓴다고 한다면은 좀 더 공부를 하거나 심층적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는 심지어 저런 것도 말이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도 제가 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 좀 이게 도덕적으로 그건 뭐 괜찮다. 사실 뭐 그거는 그렇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건 아니죠. 그러나 거기도 왜 세금을 내야 되는가? 왜 세금을 내는 게 중요한가? 그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그 주택 시장에는 이런 게 그 여과 과정이라 그래서 필터링 프로세스라고 이제 여과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하면 소득이 많지 않고 가구원도 많지 않은 것이 두 부부밖에 없으니까 집을 작은 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자식이 태어나고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좀 큰 집으로 옮겨가고 나중에는 이제 굉장히 대형 아파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들이 결혼하고 나면은 노인들만 남잖아요. 그러면 또 작은 집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게 투기 목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할머니 혼자 계셔도 대형 아파트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청소하기 힘들고 그러면서 이제 세금 못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집 한 채 가진 대형 아파트를 가진 그런 분들 다른 자산이 또 있습니다. 금융 자산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만 부각시키는 거예요. 보도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범수 교수님. 아니 언론이 그런 것만 부각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걸 부각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아주 작은 편협한 사례들을 가지고 마치 대표성을 띠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 그래서 이제 그런 말하자면 이제 대가구에 있다가 이제 십장가 자식들이 십장가가 가거나 하면 작은 집으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구원이 늘어난 그 집은 또 큰 집으로 옮겨가고 이게 필터링 프로세스예요. 그 여과 과정이 우리가 지금 작동 안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에요. 알겠습니다. 뭐 크면 클수록 투기 이득이 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언론에서 다루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자들이 정파성보다는 어떤 점에서는 정말로 실리를 쫓으면 이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정말로 많은 기자분들이 다 임대인이고 그리고 임대 사업자입니까? 아닐 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경제적으로 보자면 임차인의 입장에서 훨씬 더 내 입장에서 이 문제를 더 면밀히 들여다본다면 더 문제점이라든가 혹은 예방책들을 더 실효성 있는 효능감 있는 어떤 문제의식과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워낙에 정파성이 강하다 보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정부가 내놓은 주거안정대책이라든가 부동산 대책을 일단 반대하고 봐야 돼라는 어떤 정파적인 논리가 너무 앞서다 보니 그것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효능과 혹은 부작용에 대한 객관적인 시간적 거리와 한편으로는 시각적 거리, 3인칭이라는 게 거의 안 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 기자는 전문가로서 공공의 영역에서 객관적 시각을 가져야 되는 가장 큰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주거안정대책이라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공공의 영역, 부동산을 단순히 자산을 늘리는 영역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으로 보고 원론적으로 접근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질이 높은 기사들이 양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그 기자들이 기득권 빙의 현상이 있다고 했는데 언론사 간부들은
부동산 기득권층들이 많아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설사 비만은 아닐 그렇다고 겁니다. 할지라도 사실 방금 강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국가가 가져야 할 어떤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한 취지에는 아마 머리로는 동의를 할 겁니다. 공적 기능을 다해야 한다라고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실제 기사에서는 그런 것들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회주의 주택이 나온다던가 반시장적이다라는 얘기들이 그냥 아무 여과 없이 이렇게 쓰이는 것. 굉장히 디테일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간극을 어떻게 좀 채워 나가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세요, 이봉수 교수님? 주거 안정 대책이라는 용어도 저는 사실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 선에서 안정을 시키면 정말 집 없는 사람들은 거기 도저히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뭐 서울의 경우에는 뭐 집값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뭐 50% 올랐다, 52%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안정시키면은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집 없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는데 그게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결국 진짜 지상에 집 한 칸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계속해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같이 변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우리 사회에는 오랜 동안 그 집을 소유해야 된다. 집 소유를 이제 부추기는 문화가 굉장히 강했어요. 사실 그런 원인도 있었죠. 집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소득 불균형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집을 소유하고 싶다라는 꿈이 사실 많은 사람에게 퍼질 수 있었고 내 집 마련이라는 꿈, 내 집 마련의 꿈이라는 단어가 오랫동안 회자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패러다임이 바뀔 때가 됐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전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집을 사도록 부추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집이 없더라도 나는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갖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집 소유욕이 없어지면 집값이 떨어질 수 있고요. 그 집 소유를 하고자 여러 가지 경제 생활에 막 몰입을 하면서 생기는 그런 정서적인 궁핍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집과 관련돼서는 이것이 소유하는 곳이 아니라 내 삶을 영위하는 곳이다. 그래서 내가 굳이 저것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나는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좀 공유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한 사회를 위한 청사진이 좀 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언론들이 그 부동산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좀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기보다는 실소유, 실소유보다는 이용하는 개념으로 그 일종의 이제 공개념이죠. 그렇게 자꾸 바뀌어가야 되는데 언론이 우리 역으로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한채다 뭐다 해서 실소유자라는 단어 자체도 굉장히 그렇죠. 어떤 자산의 의미가 있는 의미라고 좀 실거주자가 돼야 되겠죠. 실거주자. 김현욱 시장이라고 그 불도저 시장이라고 유명한 분 계십니다. 네,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66년부터 70년 사이에 아파트를 10만 호나 제공을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왜 퇴임을 하셨냐면 와우 아파트가 붕괴돼서 그래서 불명예스럽게 퇴진하신 분이 바로 김현욱 시장인데 문제는 이걸 이제 개발 행정이라 부르기도 하고 박정희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개발 독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독재는 싫지만 개발 독재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어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 집을 하나 갖기 위해서 어떤 점에서 계속 개발을 해야 된다는 논리는 끊임없이 선거 때도 나오고 계속해서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통사진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 아까 김현욱 시장이 했던 얘기도 뭐냐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동티가 난 사례예요. 결국 굉장히 길게 봐야 하고 이 문제라는 건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에서 좀 개발 그리고 한편으로 공급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어떤 단말마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말이지 60년대도 해결 안 된 문제 지금 훨씬 더 해결하기 복잡한 문제가 됐다는 것을 동의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